이 영화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독특해요. 초현실주의적인 작품들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이 영화가 훌륭한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제 시선에서는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재밌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신다면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딥그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또는 밤에 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비슷한 인사말을 전하게 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한 주를 잘 보내셨는지 또 별일은 없으셨는지 되게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일주일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는데 언뜻 보니까 제가 이 대본에다가 지금 이게 몇 편째인지 이거 다 적어 놓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16편째입니다. 16번째 영상인데 할 때마다 사실 되게 긴장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면 갈수록 카메라 앞에 앉는 제 모습이 굉장히 긴장이 풀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풀린 건 맞습니다만 여전히 앉는 순간 이 카메라를 보게 되면 여기 여러분들이 다 그 안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거기에 되게 이입하면서 영상을 준비하고 또 촬영하기 때문에 아직도 떨립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깊은 한숨 이렇게 한번 쉬고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긴장을 하면서 시작해보게 됐습니다. 날씨가 엄청 많이 더워졌죠. 요새 5월 중순 이제 좀 넘어가는 시기인데 5월 거의 말이네요. 진짜 많이 더워졌습니다. 제 방도 낮에 되면 되게 후덥지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곧 있으면은 에어컨도 또 틀어야 될 것 같은데 밖에 나가보면은 사람들의 옷차림도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일교차 때문에 저녁에 약간 쌀쌀한 기운 때문에 그냥 가벼운 셔츠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날씨가 되게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순식간일 겁니다. 선풍기 그리고 에어컨 다들 잘 닦아서 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가고 싶네요. 날도 더워지고 하니까 바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산 좋아하시나요? 바다 좋아하시나요? 저는 둘 다 보면 좋죠. 둘 다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산도 좋긴 합니다만 바다를 훨씬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 좀 청량함이라든가 제가 내륙에 살고 있다 보니까 바다를 늘상 보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그게 있어요. 그 시원함, 뭔가 더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산도 좋아합니다만 산보다는 오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진짜 좋아해요. 좀 산책로 같은 느낌으로 가볍게 하이킹하는 정도? 그런 평탄한 산 되게 좋아하는데 제주도에 이승학 오름이라고 있습니다. 되게 예쁜 길이랑 뭐 연못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조성돼 있어가지고 릴스에 한동안 굉장히 많이 떴었거든요. 거기 사진 찍으러 몇 번 간 적이 있었어요. 영상도 찍을 겸에 진짜 예뻐요. 너무 좋고 분위기가 그 이웃집 토토로에 나오는 그런 숲 같은 느낌인데 아침 일찍 안개 껴있을 때 가면 진짜 좋습니다. 진짜 멋있고 이제 예쁘고 좀 신비스럽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에 제주도라는 그런 멋진 섬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주도만 가도 뭔가 이국적인 느낌도 들고 또 되게 자유로워지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제주도만의 특유의 기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가고 싶네요. 여행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냥 여행을 막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집 근처가 아닌 낯선 곳을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재미를 많이 느껴요. 거기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라든가 공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깊게 뇌리에 박히거든요. 그런 것을 느끼러 설렘을 느끼러 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영화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 듣는 또는 처음 보는 이야기를 재밌게 그리고 또 독특하게 신박하게 풀어내는 것에 대해서 반해가지고 그런 모든 요소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에 대한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곧 있으면 여름 휴가도 빨리 오겠네요. 여름 휴가 계획 다들 짜고 계신가요? 벌써 짜야 될 것 같은데 가고 싶은 데 있으시면 또 가도 좋고 또 없으면 그거 나름대로 좋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두꺼운 이불 자면은 진짜 그게 극락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LP도 하나 샀습니다. 오늘 샀어요. 이거 봐요. 이거 봐. 오케이 컴퓨터. 라디오 헤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라디오 헤드 하면 아직도 약간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아, 그 크립 원투 노래가 엄청 좋긴 하죠. 크립이 원래는 안 살려고 했었어요. 재즈 앨범을 살려고 하다가 피츠제럴드 그 앨범을 살려고 하다가 저거를 샀는데 오케이 컴퓨터는 좀 뭐랄까요, 앨범 제목 때문인지 컴퓨터로 틀거나 전자기기로 틀었을 때 오히려 더 생생하게 느낌이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저건 안 살려고 했는데 저기 안에 미친 명곡들이 너무 많으니까 재즈 앨범은 다음에 살기로 하고 저거 샀습니다.
제가 바이닐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취미에 맞들려가지고 한 장씩 계속 사면은 너무 많아지고 돈도 거기에 너무 많이 쏟을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장을 초과해서 사는 건 절대 안 되라고 저 스스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1년에 많아봐야 12장이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한테 좀 통제를 걸어야지 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데 또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고 하면은 앞으로의 날들이 우울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앞으로 쭉 제 취미를 영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소한 취미가 있으신가요? 없어도 뭐 그 나름대로 돈도 아끼고 뭐 좋겠지만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있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만의 낭만이거든요. 그리고 낭만이란 건 낭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입에 넣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사는 거에만 돈을 쏟고 하면은 그게 무슨 삶이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낭만을 채우기 위해서 낭비를 하는 거죠. 낭만이 하나쯤 있는 건 정말 좋은 삶인 것 같습니다. 요것만 좀 다시 갖다 놓고 올게요. 뒤에 공간이 좁아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음악 이야기도 해보기로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음악들을 다 접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저는 가끔씩 블랙메탈도 듣습니다. 앞으로 또 저 앨범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음악 이야기 그리고 앨범을 통으로 리뷰하는 그런 리뷰들을 해볼 생각인데 스자, 다니엘 시저 등등 엄청 좋은 가수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심도 있게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앞으로 이야기들을 또 스포하면서 바로 또 영화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썸네일 보고 오셔서 아시다시피 오늘 이 영화 보이즈 어프레이드입니다. 유전 이후에 또 아리에스터 얘기를 해볼 생각에 이 영화를 선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유전과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그 후기에서. 여러분들의 보는 눈이라든가 호기심 수준이 매우 높다고 느낀 게 이 영화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독특해요. 그리고 초현실주의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미한 영화이기 때문에 더럽게 복잡하네 하고 말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만의 해석이라든가 리뷰라든가 관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영화를 보고 이해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해를 못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호기심을 많이 채우려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탐구욕이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언뜻 보면은 디스토피아적인 연출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세상의 변혁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이 감독이 홍대병 걸린 중2병을 연출로 보여준 거 아니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영화 아니야? 이거를 가치 있다고 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해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제목 자체가 일단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는 잔뜩 겁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오늘 줄거리를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좀 주의사항을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듣다 보면은 줄거리가 이게 맞아? 싶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난잡하고 그러면서도 전개가 굉장히 빠르고 호흡이 빠르기 때문에 그냥 라디오 듣듯이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면서도 막 응? 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당연한 거니까 자기가 못 알아들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셔도 문제 없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도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세히 내용 살펴보러 가볼까요? 오늘 주인공 설명은 단 한 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입니다. 이 인물의 시점으로 영화를 쭉 이어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데 눈을 돌릴 수 없습니다. 보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아버지의 눈 또는 간호사의 눈 또는 어머니의 눈으로 보는 또는 카메라의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의 1인칭 시점으로 보가 본 그 장면을 그 자체로 보여주게 돼요. 어머니의 살을 뚫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양수 속에서 일렁이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면서 초반에는 이 장면을 보고 이게 무슨 장면인지 싶을 정도로 좀 모호하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곧이어 의사들이 나타나고 간호사가 나타나는 그런 음성들을 보아하니 출산을 그 1인칭 시점으로 보여준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는 굉장히 극성인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왜 안 우냐?
어디 데려가냐,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튼 보는 출생의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오프닝이 끝납니다. 장면이 전환되고 어느 집에 거구의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중년의 남자와 만나는데 그 남자가 바로 호아킨 피닉스 보입니다. 이 둘의 대화 내용을 보니까 보와 이 남자는 정신상담가와 환자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 주치의가 묻습니다.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계획은 없는지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요. 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적 없었습니까? 라고 보에게 질문합니다. 보는 무슨 질문이 그러냐 하면서 놀랍니다만 글쎄요, 없진 않았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대답을 쉽사리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상담을 종료하고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습니다. 단 약은 꼭 물과 함께 복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큰 사건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상담 후에 보는 길을 배회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전화를 하는데 내일 어머니한테 가나봐요. 비행기 표를 예약해둔 상태인데 그렇게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보를 본다는 생각에 굉장히 들떠있고 굉장히 신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는 뭔가 어딘가 모르게 좀 위축돼 보이고 내키지 않아 하는 모습이랄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지나가다가 한 노점에서 공예품을 파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형태를 한 작은 조각상을 구매하게 되는데 성모 마리아의 조각상입니다. 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거의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옥상 빌딩에서 뛰어내리려는 사람을 해맑게 구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 소셜 미디어에다가 올리려고 촬영을 해야 되는 사람들 막 뛰어내리라고 종용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미라화 되어 있는 그런 썩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요. 그리고 전신에 문신을 하고 눈 흰자에까지 문신을 한 남자가 보를 쫓아오질 않나. 세상이 거의 맑습니다. 거의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연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튼 그 문신함을 피해서 아파트로 들어간 보는 그날 오후에 산 성모 마리아 조각상에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잠에 듭니다. 오만 갖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표정이 굉장히 착잡하고 우울한 느낌입니다. 내일 어머니께 가는 게 내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모나 와셔맨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모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는 침대 옆에 있는 서랍을 한번 열어보게 돼요. 그렇게 열어본 서랍에는 어떤 여자아이 사진이 있는데 알레인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잠에 들고자 눈을 감습니다만 몇 시간을 공상을 하느라 우울한 생각들을 하느라 뒤척이기만 해요. 갑자기 이 오밤중에 누가 문을 두들깁니다. 그리고 쪽지 한 장을 넣는데 제발 조용히 해달라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 뭐지? 하고 그냥 자는데 또 문을 누군가 두들기고 그 쪽지로 또 조용히 해달라고 화내는 그런 쪽지입니다. 이게 계속 새벽 내내 반복돼요. 그러면서 옆방에서 갑자기 클럽에서 틀만한 그런 엄청난 굉음을 내는 음악을 틀어버립니다. 보에게 복수하는 것 같은데 보는 너무나도 어리둥절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보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고 조용히 있기만 했거든요. 그렇게 웅크리고 잠을 청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해가 밝고 보는 시계를 확인합니다. 벌써 오후 4시가 다 돼갑니다. 오후 5시 25분 비행기인데 4시에 일어난 거예요. 시겁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챙겨 나가는데 뭐 놓고 온 게 없나 확인하다가 짐과 열쇠를 순식간에 잃어버려요. 패닉에 빠져서 이리저리 날뛰는데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지나가는 아파트 청소부에게 여기 있는 짐이랑 열쇠 보셨냐라고 물어보지만 그 아파트 청소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갑자기 넌 좆됐어 라고 하고 가버립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는 결국 비행기를 놓치게 됐습니다. 혼나기 직전의 아이처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데 어머니는 너무나도 실망한 것 같습니다. 아들이 오는 것에 너무나도 기뻐하고 기분이 좋아 보였던 초반 통화 내용에서 결국 나에게 오지 못한다 라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자 엄청나게 실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라고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보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실망시킨 것 같아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일이야 어떻게든 벌어졌고 약이나 먹자합니다. 약을 먼저 먹고 물을 마셔서 삼키려고 하는데 이게 웬걸요. 집에 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질 않고 수도도 갑자기 고장이 나서 물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상점으로 들어가서 생수를 하나 살 생각을 하지만 거리 밖에는 위험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열쇠도 없어서 집도 못 걸어 잠그고요. 근데 의사가 말했다시피 이 약은 물 없이 먹으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다가 이 약을 물 없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마구 검색을 해보게 되는데 구글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망을 하거나 입원을 해야 함. 결국 자신에게 선택지가 없음을 알게 된 보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물을 사러 갑니다. 근데 보가 그렇게 물을 사러 간 틈을 타서 거리에 있는 온 동네 사람들이 보의 집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보의 집에 모여서 모든 사물들을 다 망가뜨리고 광란의 파티를 열어 제껴요. 이 광경을 본 보는 자기의 집으로 못 들어가고 밖에서 날밤을 샙니다. 다음 날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간 집에 홀로 들어갑니다. 근데 집이 온통 난장이에요. 애따 모르겠다 씻고 비행기 표나 예약하자 싶어서 욕조에 물 틀어놓고 컴퓨터를 켜는데 신용카드가 안 먹혀서 또 비행기 표를 예약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거부됐다라는 메시지를 보고 어머니에게 또 하는 수 없이 전화를 걸어요. 근데 엄마 대신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게도 바로 어제만 해도 살아있던 어머니가 떨어진 샹들리에 머리가 박살나서 사망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은 지나가던 행인이었는데 보가 전화 온 것을 보고 그냥 무작정 받아서 보와 통화를 하면서 이 사실을 전해주었던 것이었어요. 보는 현실 감각이 없는 탓일까요? 그냥 물 받아놓은 욕조에 그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잠시 보이는데 보의 고환이 어떤 거대한 주머니처럼 부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해 가는데 그때 천장에서 어떤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그 물방울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천장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떤 남자가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보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될 건 보인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저 남자는 왜 저기 매달려 있는 걸까요? 힘겹게 매달려 있는 남자의 얼굴에 거미가 기어 올라오고 그것을 보고 놀란 남자는 보의 위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두 남자는 서로 패닉에 빠져서 소리를 지르면서 한참을 뒹굴어요. 보는 완전 시겁해서 아파트 밖으로 나체의 상태로 도망치는데 거리에 나체로 묻지마 살인하는 놈이 나타납니다. 보는 또 재차 시겁을 해서 그 놈을 피해서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보가 들고 있던 성모 마리아 조각상을 무기로 인식해서 경찰은 보와 또 한 차례 대치를 펼칩니다. 그리고 보는 또 그 경찰을 피해서 도망을 쳐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트럭에 강하게 충돌합니다. 그렇게 깨어나니 자신을 트럭으로 쳤던 부부의 집입니다. 남편은 로저 그리고 아내는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이 둘 부부를 로저 부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떨어뜨려서 깨진 조각상은 그레이시가 정성스럽게 본드로 붙여놨습니다. 그때 생겼던 상처를 여기서 회복 중인데 그리고 보의 발에는 어떤 전자발찌 같은 것이 채워져 있습니다. 생체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런 의료기기라고 하는데 글쎄요, 어떤 기기인지 정확하게는 저희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부는 굉장히 인자한 부부인 것 같아요. 마치 보를 아이처럼 살살 달래고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가 지내고 있는 방은 굉장히 핑크핑크하고 소녀스럽습니다. 보는 깨어나서 식사를 하면서 부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부부에게 전장에서 전사한 군인이었던 큰아들 그리고 막 나가는 딸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보가 머물렀던 그 핑크핑크한 방도 로저 부부의 딸인 토니의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큰아들의 동료였던 지브스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에 같이 지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브스는 전장에서 살아 돌아오긴 했지만 전쟁 PTSD로 고생 중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발작을 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브스는 묘하게 보에게 시종일관 적대적이고 뭔가 당장이라도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공허한 눈으로 보를 노려보고 있기도 하고요. 보는 로저 부부의 집 마당 안뜰에 앉아서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보의 어머니인 모나의 변호사와 전화를 하는 것인데 그 변호사는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고인을 욕보이지 말라면서 보를 굉장히 압박합니다. 빨리 장례를 마치러 이곳으로 와라 라고 하면서요. 꿈인 줄 알았던 일들이 다 현실이었습니다. 차에 부딪힌 것,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전부 다요. 보의 어머니는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보는 당장 어머니에게 가려고 합니다만 로저 부부는 지금 상태로는 절대 안 된다, 상처가 벌어진다 라고 극구 만류를 합니다. 하루 더 묵으라고 해요. 뭐 방법 있나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죠. 보는 당장 지금 가야 된다고 애원하지만 상황이 계속 안 도와줘요. 그 다음날도 못 가게 되고 계속 발이 이 집에 묶여요. 그때 보를 경멸하던 로저 부부의 딸 토니가 보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보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고는 차에 태워서
똑같은 곳에 몇 번이나 배회를 하면서 보를 조롱하고 욕해요. 친구와 함께 영상을 찍어대면서 이상한 담배를 강제로 피우게 하면서 보의 모습을 조롱하고 욕합니다. 데려다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토니는 보에게 그런 호의를 보여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는 아무데도 못 가고 있습니다. 다시 로저 부부의 집으로 돌아가요. 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마치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징징거리고 울먹거리기만 하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보는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보와 어머니는 초호화 여객선을 탔고 선내에 있는 수영장에 함께 있습니다. 어머니는 보를 굉장히 사랑한 것 같아 보이고 둘 사이가 너무나도 좋아 보여요. 그 수영장에서 보는 일레인이라는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일레인은 아까 영화 초반에 어머니께 가기로 한 전날 보가 우연찮게 열었던 서랍장 안에 있던 그 사진 속의 여자아이, 그 아이가 바로 일레인입니다. 그리고 짧은 만남 이후에 보는 일레인을 좋아하게 됐어요. 항상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활기찬 모습이 인상적인 그런 여자아이였습니다. 일레인은 보와 달리 어머니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의 어머니는 보가 그 여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됐고, 너는 저 아이와 사귈 자격이 있는 멋진 남자라고 계속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게 돼요. 보와 일레인은 저녁에 어떤 식당 뷔페 같은 곳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이거 좋아하냐 저거 좋아하냐 얘는 이렇게 물어보는데, 보는 저거는 안에 칼날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안 되고 저거는 색소 때문에 암 걸릴 것 같아서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늘어놓게 돼요. 그러면서 둘은 조금 더 딥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안에 어떤 유전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레인과 보는 뭔가 찌릿찌릿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둘은 키스를 하게 돼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일레인의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레인을 불러가고 그날 밤에 일레인은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일레인은 보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보의 객실로 마구 뛰어 들어갔고 보에게 매달리면서 사진 한 장을 건넵니다. 그리고 자신을 평생 자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둘은 짧았던 만남을 뒤로 하고 생이별하게 됩니다. 보는 그 기억을 마지막으로 다시 현실로 돌아와요. 보가 진짜 자기 어머니에게로 출발하기로 한 날, 로제의 부부가 송별 파티라고 바베큐 파티를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그때 그레이스 부인이 갑작스럽게 보에게 찾아옵니다. 굉장히 다정하게 대하다가 보에게 귓속말로 비밀스럽게 말을 전합니다. TV에 78번 틀어서 봐. 그녀가 했던 말대로 78번을 틀자 화면에는 보 자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면 시간을 이리저리 돌리자 알 수 없는 장면들이 쭉 나열돼서 나와요. 이게 과연 보 자신의 이야기일까요? 충격받은 보에게 토니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페인트를 주면서 자기 오빠 방을 이리저리 마구마구 칠해버려요. 그리고는 보에게 페인트를 건네주면서 같이 모든 것을 망치고 나와 함께 망가지자 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보에게 페인트통을 들이밀면서 마시길 강요해요. 그 마실 리가 있나요, 보가 그걸. 그러더니 토니는 자신의 어떤 조울증적인 트리거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페인트를 벌컥벌컥 마시고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레이스가 황급히 토니를 찾아오게 되고, 이 광경이 주는 슬픔과 광기에 빠져서 이 모든 게 보 너 때문이라고 하면서 보를 공격하고자 해요. 보는 이 집에서 다시 정신없이 도망쳐서 나오게 됩니다. 숲으로 도망쳐 나오게 되는데, 정신없이 그렇게 나오다가 어떤 커다란 나무에 머리를 박고 기절하게 됩니다. 기절한 보는 꿈에서 어린 시절 엄마가 자신을 달하게 감금하고 학대하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때의 기억과 악몽에 화들짝 놀라 그 꿈에서 깨어나게 돼요. 숲에서 해는 더 빨리 집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어두워진 숲에서 헤매던 보는 어떤 여자를 만나게 돼요. 노래를 부르면서 숲을 배회하던 여성이었는데 보를 홍심성이가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보를 자기 무리가 있는 곳으로 이끕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연극 유랑단이라고 합니다. 매우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보가 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러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를 거두어주고 머물 수 있게 해주는데 준비하고 있는 극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허설 하는 걸 구경시켜주게 돼요. 극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관객들을 극으로 이입시키기 위해서 관객들에게까지 의상을 입힙니다. 보는 굉장히 미심쩍지만 그 의상을 입고 일단 극에 집중해보기로 합니다. 근데 보의 뒤로 로저의 집에서부터 쫓아오던 남자가 여기까지 쫓아온 걸
보도 확인하게 돼요. 이때까지 꾸준히 보를 지켜봐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극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극은 어떤 남자의 일대기를 그린 극인 것 같아요. 비통해하는 남자가 울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슬픔에 부모의 무덤 앞에서 사계절이 지나갈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머물면서 내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때 어떤 천사가 이 남자를 찾아와요. 그리고는 그 남자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또는 여기에 머물 것인가. 주인공은 결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결심해요. 근데 웬 족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방금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몰랐었던 것 뿐이라고 합니다. 천사는 주인공에게 도끼를 건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 도끼를 이용해서 스스로 족쇄를 끊어내게 됩니다. 그 끊어낸 족쇄를 클로즈업 했다가 다시 주인공의 얼굴을 비춰주게 되는데 주인공이 보로 바뀌어 있어요. 이제 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보는 많은 일들을 겪어나가면서 자신의 직업을 갖고 또 돈을 벌고 집을 짓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삶을 살아가면서 운명처럼 만난 여인과 함께 앞으로의 삶을 약속하게 됩니다. 아내와의 잠자리 이후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들은 훗날 잘생기고 멋진 남자로 성장하게 됐고 이렇게 5가족은 행복한 나날들만 계속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홍수가 닥쳐와서 모든 것을 쓸어가고 이 가족을 완전히 뿔뿔이 갈라놓습니다. 보는 가족을 찾아 나서지만 아무도 이 남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배척하면서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바로 보라고 손가락질하고 지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를 어떤 감옥에다가 잡아 가두게 되고 다시 족쇄를 채우게 됩니다. 보는 우연찮은 기회로 탈출하고 다시 떠돌면서 삶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서 결국 천천히 미쳐가다가 쓰러지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천사가 다시 나타나요. 가족들도 너를 찾았지만 너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만날 수 없었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되면서 모두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라 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는 천사가 보는 앞에서 또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외치게 됩니다. 나는 겁쟁입니다. 너무 겁만 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라고 어떤 고해성사와 같은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하게 돼요. 그렇게 고백 이후에 정신 차리고 일어나 보니 어떤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떤 마을에서 다시 눈을 뜨게 돼요. 너무나도 따뜻하고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밤에만 상연하는 야외극에 보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보는 마지막 수프를 사 먹을 돈까지 다 털어서 이 야외극 표를 구매해서 들어가게 됐고요. 그렇게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무대에는 어떤 3명의 남자가 가면을 쓴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가면을 쓴 여자는 이 이야기를 나레이션으로 전해주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3명의 남자는 보의 아들들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보는 이 모든 것이 또 이 연극이 그리고 이 연극 자체가 자신의 이야기임을 알아채고 3 아들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눈물겨운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상봉 이후에 아들들이 물어봅니다. 지금 다른 가족들이 있나요? 할머니는 어떻게 됐나요? 어머니는요? 같이 있던 게 아니었나요? 보는 재회의 기쁨도 잠시 너희들과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니? 라고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 순간 보의 어린 시절 회상이 나옵니다. 잘 준비를 하고 있는 잠자기 직전에 어린 보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일레인에게 보가 자기 가문에는 유전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뭐였는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보에게 어머니가 모든 사실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 아빠는 나와의 첫 동침, 나의 아내 사정을 할 때, 네가 만들어질 때 동시에 심장마비로 죽었다. 너희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도 같은 방식으로 죽었다. 남편을 잃었지만 나는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대하고 소중한 선물을 얻었다. 그게 바로 보겠죠. 그렇게 집안 내력이 있었으면 보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왜 보의 고환이 그렇게 부어 있는지 저희는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회상이 끝나고 다시 이야기 속으로 보는 돌아갑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에 아들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면 일생 동안 아버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보에게 질문하게 돼요. 그렇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데 아들들이 재차 묻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생겼어요? 그 말에 보는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하고 정신을 차립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보는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보지만 그 관객석에서 그렇게 우뚝 서 있는 건 보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 연극은 보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보는 여전히 동정이었고요.
다시금 현실로 돌아와 버린 보는 망연자실하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옆에 어떤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제껏 따라온 그 남자입니다. 그리고 보에게 이런 말을 전해요. 나는 네 어머니를 위해 일하던 사람이다. 그리고 네 아버지는 죽지 않았다. 만나서 굉장히 반갑구나. 그 남자의 눈빛과 여러 정황상 보는 그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확신합니다. 아주 짧은 찰나의 만남이었습니다. 보는 아주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온 숲을 돌아다니면서 보를 찾아다니던 지부스가 결국 보를 찾아내고 무대 위에서 연기 중인 배우에게 칼을 던져 맞춰 죽이고 난사를 해댑니다. 보의 아버지는 보에게 소리칩니다. 도망쳐 보. 그 짧은 말을 남기고 그 자리에서 폭살을 당합니다. 지부스는 보를 향해서 총을 난사합니다만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마지막으로 보의 발목에 채워진 장치를 무력화합니다. 무력화 버튼을 누르자 보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장치가 폭발해요. 그렇게 보는 또 놀라서 기절하게 되고요. 또 다시 그 기절을 한 꿈에서 어린 시절 회상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보는 어머니에게 학대당해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꿈을 꿔요. 그리고는 그 꿈에서 또 다시 일어납니다. 뭔가 결심을 한 듯 거리로 나가서 히치하이킹을 합니다. 성공을 하고요. 그렇게 모르는 남자의 차를 타고 어머니의 집으로 마침내 향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여정이었어요. 어머니의 집은 아주 멋진 저택입니다. 어머니는 홀로 거대의 기업을 일궈낸 유명인이고 가부인데 글쎄요. 보의 모습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화려한 집입니다. 보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뗍니다.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니 이제 장례식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추도사가 들리고 어머니의 관이 보이고 목이 없는 모습을 보자 드디어 현실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집을 보는 천천히 둘러봅니다.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슬픔, 후회, 회환, 죄책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얼굴을 하며 둘러보다가 소파에 그렇게 누워요. 쉬다 보니 벌써 저녁이 됐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마치는 줄 알았습니다만 누군가 찾아옵니다. 어떤 중년 여성인데 늦었지만 추모를 하고 싶어 찾아왔다라고 전해요. 그리고 대충 꽃을 집안에 두고 자기 방식으로 추모를 하고 집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보가 그 여자를 붙잡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일레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알아보고 아는 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일레인도 보를 알아봤습니다. 일레인은 알고 보니 보의 어머니였던 모나의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이제껏 몰랐던 거죠. 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기다려왔어. 일레인이 대답합니다. 왜? 보가 다시 대답합니다. 네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어. 둘은 뭔가 찌릿찌릿이 통했나봐요. 몇십 년치가 담겨져 있는 키스를 합니다. 일레인은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오고 보는 처음으로 여자와의 동침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머니의 침대에서 자신의 첫사랑과 함께 말입니다. 보는 떨림과 설렘 그리고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도 아버지, 할아버지와 비슷한 방식으로 죽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요. 그렇게 첫 교접이 끝나게 되고 보는 일레인의 아내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경험에 죽진 않을까 너무 걱정했습니다만 일레인의 상태가 뭔가 이상합니다. 황홀함에서 벗어나서 일레인을 목격하게 되는데 일레인은 그대로 뻣뻣하게 굳어서 죽어 있습니다. 보는 시겁해서 몸부림을 치고요. 이때 누군가 보를 향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일까요? 바로 보의 어머니 모나입니다. 그리고 모나가 살아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가 뭔가 헛것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글쎄요, 어머니는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것이었어요. 마치 다 알고 예견한 것처럼 저택 가정부들이 들어와서 일레인의 굳어버린 시체를 치우고 멍에 있는 보에게 어머니는 굉장히 뭔가 화가 나 보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일일까요? 어머니는 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어떤 일을 꾸몄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것처럼 모든 상황을 꾸미면 보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라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작극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에 누워있던 사람은 마사였습니다. 마사는 어머니와 보를 위해서 37년간 이 집에서 일을 했던 가정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사가 이 자작극의 희생자로 지원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마사의 대가족이 모두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 큰 돈을 줬다고 합니다. 이 모나의 집착은 절대 형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때 보의 정신과 주치의도 같이 등장을 해요. 그동안의 상담을 모두 녹음해서 어머니에게 전달했던 것이었습니다. 보는 배신당함을 알게 됐고 혼란스러워하면서 모든 진실을 알고 싶다고 울부짖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려주겠노라 라고 하면서 보를 다락방 위로 이끕니다.
보는 위로 올라가 보는데 거긴 어린 시절 옷을 그대로 입고 개처럼 묶여있는 보의 또 다른 모습이 있고, 좀 더 구석에는 거대한 성기 모양을 한 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죽은 줄 알았던 지브스가 다시 나타나서 성기 괴물을 공격하는데, 이 성기 괴물은 지브스를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이 충격적인 광경에 보는 충격을 받아 울고 불면서 어머니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리고 모나는 저 괴물이 네 아빠다 라고 말하면서 폭발적인 감정들을 아들에게 쏟아내요. 보는 그렇게 어머니의 꾸짖음에 조용히 듣다가 순식간에 어머니의 목을 졸라요. 그런데 죽이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손을 놓고 또 자신의 행동 자체에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죽지 말라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또 빕니다만 어머니가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모나는 혼절해버리고 보는 자기 행위 자체에 어떤 회의와 충격을 받아서 넋을 놓아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터덜터덜 집 밖으로 걸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는 어떤 예견이라도 된 것처럼 해변가에 대져 있던 보트를 타고 멍하니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렇게 오밤중 달빛에 의존해서 여정을 이어나가다가 어떤 원형으로 된 경기장 같은 곳으로 도달했는데, 이곳이 바로 피고인 보의 재판장이었습니다. 원고는 어머니고요. 모나 옆에는 검사라고 해야 될까요? 보가 성장해오면서 어머니에게 저질렀던 모든 잘못한 행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죄책감을 미친 듯이 강화시키고 죄인화시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었다고 하는데도 곧장 오지 않고 여러 핑곗거리를 찾기만 하는 저 불효자를 엄중히 버려야 된다 라고 소리칩니다. 보는 어떻게든 변명하고 어머니에게 도움을 간청하지만 그 어떤 행위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가 가라앉기 직전의 상황에 보는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절규하다가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조용해지다가 순식간에 보트가 뒤집어집니다. 절규로 가득하던 재판정은 일순간 조용해지면서 보의 죽음을 천천히 지켜보게 됩니다. 뒤늦게 우리 아가 안 돼 라고 모나가 소리를 치지만 버둥거리던 보트가 잠잠해집니다. 보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재판장을 하나둘 떠나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나요? 들으면서도 너무 어려우시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옴니버스식 구성처럼 막을 다 끊어놓은 느낌입니다. 초현실주의적인 작품들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떤 구전으로 전하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직접 보지 않고 제 해석이라든지 제 해설로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혼동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리저리 전개가 휘기도 하고 심지어 이 영화는 호흡이 엄청나게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렵다고 이 영화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난해하고 남잡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떤 매우 노골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재차 관람을 했을 때 관통된 주제를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것들이 많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이 영화는 호불호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가 훌륭한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시선에서는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고 직설적이지 않은데 말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하다라고 보여져요. 당연히 난해합니다. 여러 장치들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고 또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런 영화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이렇게 빠른데 흥미진진하기보다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데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재밌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신다면 저는 꽤나 흥미진진하고 이후 나올 예상할 수 없는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엄청나게 긴 영화입니다. 거의 3시간에 육박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러닝타임이 굉장히 지루하고 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훌륭한 영화라고 해서 다 재밌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시상식에서 많은 상을 받고 그런 영화들 보면은 지루한 영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전개라든지 호흡이 굉장히 느리고 긴 영화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영화가 너무 난해한 탓에 그냥 있어 보인 척하는 중2병 영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그 이야기가 이해는 가긴 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이유로 살면서 본 영화 중 가장 훌륭한 영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굉장히 이해가 가기도 하고요.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자면 세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1944년 미국 영화 가스라이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정신적 세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심리적인 조작을 거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주변 가까운 인물, 나를 이롭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거는 편향적인 암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주 대상이 친구, 부모, 애인,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섭고 위험한 것입니다. 나중에 돼서 어떤 객관화된 시선을 갖추고 나서 이를 바라보면은 그때 피해자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괜히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자신을 이롭게 해주고 있다라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이고요. 이 영화에서 어머니 모나가 끊임없이 보에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 없이는 어떤 행동 불능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들이 다 뭔데? 뭘 뜻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이런 영화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현실주의적인 작품들을 말하는 건데, 데런 아로노프스키의 마더, 데이빗 림치 감독의 머론랜드 드라이브, 또는 이레이저 헤드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알레한드로 조드로프스키 감독의 홀리 마운틴, 이렇게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화를 볼 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것 같은데, 저 같은 영화 광들은 이런 장면들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저건 뭐지? 저건 어떤 장치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석을 하고 그것에 또 재미를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에 반해서 그냥 영화를 캐주얼하게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뭉뚱그려서 그래서 저건 뭘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갈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을 혼용해서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모든 행위들과 장면들을 굳이 다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거대한 틀로 이 영화의 중심적인 이야기를 알아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알아내게 된다면 이 영화를 보는 것의 가치를 다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왔던 중요 장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게 지혜비에서도 이야기했던 제 주관적인 관점으로 영화가 이끌려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보의 관점과 시선으로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게 돼요. 실제 우리가 걸어다니는 거리에 사실 분명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는 한동안 문제였던 묻지마 살인이 당할 수도 있고요.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칼을 꺼내서 우리를 찌를 수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전거에 치이거나 전동 킥보드에 치이거나 하는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겠죠. 없는 가능성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만, 그런 일을 당할 확률이 낮잖아요. 근데 보가 그려낸 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위험해요. 100% 당한다를 넘어서 200% 당한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당한다 수준으로 거리가 위험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의 눈에 비친 세상이 저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어머니의 품밖은 저렇게 위험하다라는 묘사로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집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어머니의 품밖은 위험해 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 집을 가기 전날 고요한 보의 집에 느닷없이 쪽지가 하나 날아옵니다. 보의 집은 너무나도 고요한데 계속 조용히 해달라는 그런 쪽지였습니다. 그리고는 보에게 보복한다고 옆집이 노래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틀어놓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보는 늦잠을 자고 비행기를 놓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어머니의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낸 조현병적인 환각, 환청이라고, 또는 피해망상적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의 가장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공격성, 그리고 또 윗집 또는 아랫집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고 막 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핑계거리를 스스로 내부에서 만들어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을 떠나니 세상이 황망하고 두려운 것들 투성입니다. 어머니가 필요하기도, 또는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고도 싶은 그런 양가 감정을 끊임없이 표현합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죄책감도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는 조금 심각하게 이야기하자면 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는 어머니의 과잉보호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사회화가 되지 않았고 부모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는 세상을 걸어가는 법조차 깨닫지 못하고 어린 시절 마음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된 거죠. 몸은 컸지만 생각과 마음은 어릴 때 모습 거기에 멈추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로 만난 로저 부부는 뭘까요? 이 로저 부부는 어머니에게 가기 싫은 보를 거두어드리고 순식간에 양아들처럼 보를 대합니다. 보는 이들에게 유아 퇴행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고 뭔가 굉장히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가족은 보가 그리워하고 꿈꿔했던 그런 가족의 형태가 투영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필요하면서도 밀어내고 있는 보는 여러 갈래의 자아로 나뉘게 되면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말은 계속 어머니에게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로저에게 또 다른 자아를 투영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내일 가도 또는 며칠 더 묵다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끝에 꼭 이 말을 덧붙입니다. 모든 건 네 선택이야. 네가 최선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에게 가는 길을 하루라도 늦추고자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도망쳐서 유랑극단에 갔을 때는 그 극이 마치 자신의 인생과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것이 나의 삶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보에게는 아들도 없었고 심지어 동정이 없고 그저 자신이 살고 싶었던 삶을 무의식적으로 투영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연극에서 부모님의 죽음 이후에 주인공이 자신도 몰랐던 채워진 족쇄를 발견하고 과감하게 도끼로 한 번에 잘라내고 다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보의 자기 깊은 내면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자신만의 이야기를 그려낼 수 있음을 깊숙이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극이 자신의 이야기라고 더욱 몰입을 하게 됐던 건 여러분들 거짓말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거짓말에다가 한 50% 정도 진실을 섞으면 정말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그런 거짓말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건 진실이고 이건 거짓이다 교묘하게 이건 너의 이야기 이건 너의 환상과 꾸며낸 거짓 이것을 교묘하게 선을 넘나들듯이 섞어 놓으면은 결국 이것을 보는 사람은 그게 자기 이야기인 줄 속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는 그렇게 그게 몰입을 했던 것이었고 자신이 살고 싶었던 삶을 끊임없이 구상을 하고 그려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양수에서 자라나고 태어나서 양수에 잠겨 죽는 수미상관의 연출을 보여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의 탄생은 어머니의 뱃속 양수 속에서 꺼내졌을 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홀 원형 재판장에서 물에 빠져서 사망을 하는데 저는 이것에 어머니의 자궁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물들은 보 자신을 살게 했지만 결국 그 양수에서 꺼내지지 못한 인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게 했던 그 양수에서 제대로 꺼내지지 못했던 보는 그대로 어머니의 양수에 다시 빠져서 사망하게 됐다. 본인이 독립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우울한 앞날이 있을 뿐입니다. 육아라는 것은 한 부모의 열렬한 사랑과 적절한 손길로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모두에게 사랑받을 한 인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라는 건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자격이기 때문에 아직도 모두가 고찰을 하고 어려워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물이라는 매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동시에 물이 닿는 순간, 물이 오는 순간 자체를 보가 어떤 피해를 받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어머니의 사랑 또는 양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관통되는 주제를 크게 강화시키는 매개가 바로 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물에서 태어나서 다시 땅으로 소멸됩니다. 다시 물로 돌아가면 비참한 죽음 뿐이겠죠. 인간의 진단명은 뭘까라는 자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정신의학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이 용어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대충 예상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정신조작 그리고 망상증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불안장애, 피해망상 그리고 조현병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그리고 또 그것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까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문득문득 어릴 때 겪었던 정신학대, 고문, 통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끊임없이 돌아오는 걸 보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도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현실주의적인 영화라고 했지만 피해망상적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회피형이면서도 수동적인 인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리에스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자서 뭔가 척척해내지 못하는 그런 애 어른의 모습을 너무 디테일하고 적나라하게 만들어냈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도 남한테 물어봐야 하고 신용카드가 막히자 스스로 해결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또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고 울고 남들에게 매달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가 뭔가 결정해야 될 때도 도망치고 또 남들에게 그 선택들을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알레인을 처음 만난 날 저녁에 어린 식당에서 무지개 케이크는 색소 때문에 암 걸려서 안 되고 저 에클레어는 누군가 안에 면노카를 넣었을 것 같아서 안 되고 이런 편집증적인 예민함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혼자서 어떤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말한 그대로 세상이 굴러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그때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인 모나는 보를 잃을까봐 항상 감싸고 돌고 불안해하는 인물입니다. 그 결과 보는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인데 장례를 치러야 할 때 심지어 뭘 해야 되는지 장례 절차 이런 것들도 몰라서 이 죽음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해질 의무에 대해서 미친 듯이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앞에 다급한 상황이 놓였는데 자신이 해결할 방법이라든지 절차를 몰라서 엄마 아빠 그리고 다른 어른들을 다급하게 찾는 그런 몸만 성인이 된 20대 초반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좀 짠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묘사에 좀 공감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랑극단에서 주인공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족쇄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고아가 된 보의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우린 분명히 어릴 때 스스로 많이 판단을 하고 또 여러 번 넘어져보고 실패도 경험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을 배우고 또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의 과잉 보호로 인해서 세상을 경험할 기회조차 안 주어진 아이들에게는 평생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날밖에 남지 않았겠죠. 그래서 영화 중반부에는 유일하게 어머니에게 한번 반격을 하지만 그 반격을 잠시 했다는 것 자체에서도 죄책감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 자체에 놀라서 넋을 놔버리게 돼요. 그 마지막 순간이 결국에는 보의 생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보 같은 아이가 또는 어른이 과연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인이라는 인물은 뭔가 모호해요. 첫사랑이 아련한 기억이라고 보기에는 글쎄요. 보의 인생에 나타난 구원자로도 보이지 않고 그저 인간의 욕구에 또는 본능에 충실한 그런 인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수영장에 사람 시체가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닐 때 그때의 표정이 굉장히 기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죽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흥미롭다는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 시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다거나 이 알레인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알레인이 그렇게 된 데에도 알레인의 극성이었던 어머니 탓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알레인의 어머니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 그리고 알레인이 너무나도 혐오하는 강압적이고 무서운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튼 알레인은 보가 처음으로 자의적으로 선택한 인물이지만 보로부터 그리고 또 모나로부터 소멸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 내내 보의 고환이 이런 엄청 커다란 공처럼 부어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유전병을 가지고 보에게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이 하나밖에 없는 모든 것을 건 아들이 다른 이성을 만나고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자신의 눈밖에 나거나 자식의 인생에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길까봐 겁이 나서 거짓말을 하고 모든 관계의 끈을 끊어버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혼자 남게 될 거라는 불안함에 의거된 가스라이팅과 거짓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그 일생 동안 욕구를 해소하지도 자위도 겁이 나서 하지 못하게 되면서 아무것도 못한 인간이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보에 미친 듯이 부어있는 고환이었습니다. 참 어른인데 분리불안도 있고 항상 정신적으로 의존을 하고 선택을 맡기고 자아라는 것이 조금도 없어요. 제가 저번에 리뷰를 했던 혐오스러 마츠코의 일생에 마츠코와도 약간은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리에스터의 인생에서 어머니란 어떤 존재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유전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모계 중심의 세계관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직전 리뷰였던 살인마 잭의 집을 만든 라스 폰트리에와 어느 정도 대척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폰트리에 영화에서는 여성들이 항상 피해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해볼 생각인데, 특히 안티크라이스트에서 그 완전 최고봉을 찍어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배반, 그리고 여성들이 보여주는 목소리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이 세상에 대한 반향적인 이야기들을 이끌어냈는데, 아리에스터 감독의 영화에서는 완전히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유전과 보 이즈 어프레이드는 어머니로부터 생겨난 컴플렉스에 대해서 주제를 삼습니다. 유전에서 엘렌은 자기 가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자신의 아내가 더 중요한 인물이었고요. 보 이즈 어프레이드에서 모나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너무나도 비정하고 관심이 없던 어머님이 돼서 자라면서 애정 결핍을 극단으로 겪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어머니의 애정관이 너무 삐뚤어져 있습니다. 아니,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랑을 긁어 모아서 자식에게 주겠노라 라고 다짐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모든 자신의 자아를 보호에게 투영을 하고 보호의 몸이 거의 자기 살이라고 생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기 모습에 취해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가 로저 부부의 집에서 머물 때 그레이스가 보가 떠나기로 한 날 보에게 78번을 보라고 했을 때 78번은 앞으로 보가 겪을, 그리고 겪어왔던 일들이 펼쳐져 있고 모든 것이 앞으로 예견돼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조금 더 비껴나가지 못하고 처절하게 밟히는 그런 수순을 겪게 됐습니다. 유전에서 아들을 미친 듯이 지키려고 했던 인물은 엄마였고, 표면적으로는 아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의 대척점에 있었던 인물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였던 엘렌이 짜놓은 모든 설계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었음을 이 영화에도 그대로 차용해서 가져왔던 것 같아요. 애니와 엘렌의 극단을 모두 갖춘 그런 야누스적인 인물로 이 모나를 그려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정적인 면을 훨씬 더 강조한 인물로 모나를 만들어냈고, 앞으로 놓여질 운명들에 대해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멀어지려고 해도 보는 절대 어머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서로 잘 지낼 땐 누구나 잘 지냅니다. 다만 서로에게 트라우마를 남기고 상처를 주는 건 서로 의견차를 보일 때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모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보를 압박하고 학대하고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거 한마디면 됩니다. 아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 영화에서 어머니인 모나는 악연의 신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리에스터 감독의 영화에서 아버지, 남성들에 대한 개념 자체는 일방적인 피해자로 연출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그의 최근작들에서 이 남성들은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해보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이스 어프레이드, 유전, 그리고 미드소마에서도 그런 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이런 영화들을 종합해서 보다 보니까 이 감독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고 부모를 만나고 이야기를 쌓아갔는지 어렴풋이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저의 생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분명히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희 어머니와 저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바라보는 세상이랑 제가 바라보는 세상의 어떤 괴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청소년기에 심화됐었고, 저희 어머니는 저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은 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 서로가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완전히 선택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입장으로 많이 발전되어 갔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와 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꿈꾸는 것들을 완전히 이해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제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많은 것을 이야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구분선이 명확한 분이셨고, 남들이 좋다는 직업,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랬고, 나이가 들면 우리도 다 이해를 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식의 그늘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생관에서 벗어나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일지도 몰라요.
청소년기 때 저는 어머니의 말대로 또는 아버지의 말대로 되지 못하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고 경험들이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화하고 나한테 맞는 것을 찾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어른들의 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아가는 게 모든 게 다 이론대로 또는 관행대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기에 산재에 있는 문제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만남으로 인해서 쌓아져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절대 무시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궁극적으로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떤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영화 내적인 디테일들을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2시간이 넘어갈 것 같고 그러면은 이번 주 내로 업로드를 못 하겠죠. 그 정도로 이야기해 볼 것들이 많고 또 디테일을 숨겨놓은 부분들이 많아요. 아리에스터 감독은 그냥 예사 감독이 아닙니다. 한 장면 한 장면 한 컷 만들어내는 것에 열과 성을 다하는 게 느껴지고 사운드라든가 화면을 굉장히 꽉꽉 채우는 그런 감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배우들의 연기가 참 미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눈이 너무나도 즐겁고 머리가 너무 즐거운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또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영상을 다 마쳤다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뿌듯한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부디 즐거우셨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벌써 밤이 늦었는데 얼른 샤워하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등 뒤로 막 땀에 젖었는데 딱 샤워하고 기분 좋게 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또 놀러 가실 분들 많이 재밌게 놀러 다니시고 또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 늘 그렇듯이 화이팅입니다. 제가 진짜로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 영화에 대해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또 생각 같은 거 저와 또 다른 의견 가지고 있으신 거 편안하게 말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막 신나서 답글 달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게 멋있게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Help me, oh Lord, to stand each the shot that comes.